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사회 409쪽 있죠? 5장 조선의 사회편. 자, 조선의 사회편은 항상 사회편은 이게 나오죠. 신분제. 그리고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 고려하고 특히 조선시대의 신분제. 자, 신분제는 일단 크게 조선시대에는요, 법제화된 신분제.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조선의 지배층은요, 신분제들을 법제화합니다. 법제화. 이건 공식적이란 얘기지? 공식적인, 법제적인 신분제도. 그걸 뭐라 그런다? 양천제라고 한다. 양천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법적인 신분제도는 뭘 말한다? 양천제를 말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인과 천민으로 두 개만 나누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도식화하면 크게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두 개로만 해서 두 개로만 딱 나누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공식적인 신분제도는 양인, 그 다음에 천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명은 어떻게 한다? 양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유민으로서 공민으로서의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공민, 자유민,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 이렇게 설명해. 국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권리란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얘네들은 양인 이상이면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거 응시. 그래서 법적으로는 관직 진출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권리가 있는 대신 국가에 대해서 공민으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국역이라고 해. 국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양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천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 비자유민. 이렇게 설명을 해. 비자유민으로서. 따라서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이야. 비자유민이야. 국가나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야. 예속되어서 천역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얘네들은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거나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계층이다. 반대니까. 그래서 과거 응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천민은. 그 다음에 역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계층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뭘로 설명해 놓은 거다? 양천제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인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양천제로만 운영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인 신분제도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반상제가 운영이 되게 됐다. 반상제. 자, 그래서 양천제하고 반상제의 구분이 있는 거야, 조선시대. 양천제는 법적인 공식화된 신분제도, 그다음에 반상제는 현실적인 신분제도.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도식화하는 거냐면은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도식화하면, 요거는 신분을 몇 개로 정리를 한다? 4개로 정리를 하는 거야. 4개.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 나, 다라 해서 문제는 주로 요걸 중심으로 많이 나온다. 반상제는 뭐다? 요게 이제 뭐에 해당된다? 양반이에요, 양반. 요게 중인. 요게 상민층. 요게 천민층.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현실적인 신분제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각각 종류 있죠. 요 양반, 조선시대 양반에 대해서, 조선시대 중인에 대해서, 조선시대 상민, 조선시대 천민에 대해서 요게 문제가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전기에는 이걸로 운영되는 경향이 좀 강했어. 전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후기에 가면 요게 더 일반화돼. 후기에 가면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신분구조 409쪽 2번 양반의 개념. 자, 양반의 먼저 개념 정리. 자, 첫 번째 계층, 가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계층은 얘네들은 주로 원래는 무엇과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무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문무반 관직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 줄. 즉 무슨 성격이었다? 성취신분 줄. 그런데 니은 점차 있지. 점차. 양반은 문무 거기서부터 연필로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까지 좋잖아. 그게 바로 점차인데 이건 조선 후기라고 이해하시면 돼. 거기다가 세습신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자, 양반은 원래 무엇을 전기에는 그러니까 전기에는 그럼 누굴 지칭하는 거야? 문반과 무반 관직을 지칭하는 성취신분이었지만 후기에 가면 이게 어떻게 돼? 가족까지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세습신분화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반의 특권.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정착되면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 줄쳐놔. 기득권, 지배층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의 기득권 관련된 게 뭘까? 얘네들은 이제 최고 신분이야. 당연히. 최고 신분으로서 얘네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양반의 특권 유지와 관련돼 있는 조치가 뭘까? 거기다 연필로 쓰세요. 한품 서용제를 운영하는 거야. 이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한품 서용제는 뭐냐면 적용 대상은 얘네들이야. 중인층에 대해서는 뭐다?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 이거 다 정치편에서 다 한 거예요. 그쵸? 다시 가셔서 정치 체제 할 때 관료제 운영의 특징에서 다 한 거란 말이야. 여기다 또 써놔 연필로. 한품서용제는 중인층은 고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맞지? 제한하였다. 그럼으로써 고위관직은 누가 다 독점하도록 하는 제도야? 양반들이 다 독점하도록 하는 거지. 이것도 양반 중심의 사회 운영과도 관련 있는 제도지. 그 다음에 양반들이 고위관료를 독점하니까 무엇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거지? 음서, 문음이라고도 했지? 문음제도. 요거는 2품 이상의 관리 자손이지. 그러니까 2품 이상의 관리면 굉장히 고관이죠? 그럼 누구만 혜택을 받아? 양반만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2품 이상의 고위관료 자손 등에게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을 그냥 줬지? 음서. 그 다음에 품계를 주기도 했다 그랬지? 그건 대가제도라고 하죠. 대가제도. 3품 이상 대가제도. 자, 그래서 3개 쓰세요. 한품 서용제, 음서, 대가제도. 이것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 거야, 결론은. 양반을 위한 제도다. 양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양반 중심의 사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제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니은. 이들은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만 사족으로 인해 사족 줄쳐놓으세요. 자, 얘네들은 뭐다? 사족이라고 불렸다. 사족. 같은 관료층이야. 얘네들도 관료층이거든. 그런데 얘네들과 자꾸 분리시켜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사족이라고 안 그래. 누구만 사족이라고 부른다? 양반만을 사족. 그래서 조선시대 사족하면 주로 양반을 물어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티귿.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청거를 통해서 국가의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 당연한 거죠. 넘기시고. 자, 그래서 리을.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 지주층. 그래서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 뭐다? 지주층으로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무슨 층으로서? 관료층으로서. 관료층 줄.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별로 외울 것도 없고. 층으로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반드시. 그래서 조선 전기에 지금 주로 조선 전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전기의 양반들은 주로 지주층, 관료층, 그 다음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 안 돼.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 그러면 결국은 양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대다. 그 다음에 현직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을 무기로 하고 있지. 그게 성리학이지 뭐 성리학.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미음.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로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것도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야 다. 그치?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각종 국역을 면제. 그것도 줄쳐놔. 각종 국역을 면제받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다? 양반 중심의, 조선이 양반 중심의 사회로 가는 제도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중인층. 개념은
중간 지배계급이야. 중간 지배계급. 중간. 말단 지배계급. 지배계급은, 얘네들까지가 지배층이고, 얘네들은 피지배층이거든. 근데 지배층인데, 최고 지배계층은 양반이고, 그 피지배층과 최고 지배계급 사이에 낀. 그래서 중간 지배계급, 말단 지배계급,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애들이 중인층을 형성해 가느냐라는 거야. 가장 협의로는 기술관이다, 기술관. 기술관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전문직 종사자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은 양반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를 좀 받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계층이다. 그래서 기술관을 거기 좀 확대시키면, 이제 중앙관청의 서리 등, 얘는 주로 이제 실무행정에 담당하는 실무행정행. 서리, 지방이 뭐 향리 이런 사람들, 역을 관리하는 영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주로 중인층을 형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첩외소생이 있어. 첩외소생. 가장 광의로는 얘네들까지. 서얼은 첩외소생이야. 첩외소생인데 양반 지배층들은 이 서얼을 차별 대우를 했단 말이야. 첩외소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누구와 비슷한 취급을 했다? 얘네들과 비슷한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도 불렸대요? 중서라고도 불렸다 그랬지? 중서. 그리고 특히 서얼은 무엇을 제안했어? 문과를 제안했지? 문과. 이건 과거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과거는 양인 이상이 볼 수 있지만 문과는 누구는 못 보게 했지? 탐관오리의 자식, 재관여의 자식, 그 다음에 첩외소생들은 문과를 제안했어. 요 문과 제안은요, 일반적으로 중인 이러면 안 돼. 요 서얼만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애들이다? 요 기술관, 기술관 등 전문직 종사자, 서리 등 실무행정직 종사자, 첩외소생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층을 형성해 나가더라? 중인층을 형성해 나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와 특징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줄쳐 놓으시면 돼. 서리, 향리, 기술관, 군교, 영리. 그거 줄쳐 놓으세요. 걔네들이 이거야. 기술관, 서리, 향리, 군교, 영리. 그 다음에 더 합쳐서 뭐? 서얼까지. 이렇게. 근데 특히 이런 애들, 이런 기술관이나 서리,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다?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지. 그거 줄쳐 놔. 그래서 중인, 기술관이나 실무행정직, 전문직, 실무행정직 종사자들, 얘네들은 주로 뭐야?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했다. 그 다음에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요게 이제 중인층을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인 거야. 그로 특징이 나와. 그래서 요런 문장이 거꾸로 생각해 버릇해. 요런 문장이 나오면, 아, 누굴 물어보는 거구나. 중인층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니은은 첩에 대해서 한 거죠. 첩외소생, 서얼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3번 이서층 줄쳐놔. 이서층. 그리고 양반은 자기만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지 아까? 사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종사하는 애들은 무슨 층으로 불렀다? 이서층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족과 이서층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서층 하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기술 중인층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중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민. 상민은 이제 다계층. 다계층은 이제 국민의 대다수야. 국민의 대다수가 상민층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주로 국가에 대해서 굉장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상민층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다수는 농민이지, 농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왜? 농업 중심의 사회니까. 기타 누가 있다? 상인이나 수공업자. 상인과 수공업자. 일단 상민하면 요 세 계층이야.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런데 이제 뭐다? 상인이나 농민의 수공업자에 비해서 정부는 누구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을까? 당연히 농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겠죠. 그렇죠? 농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결국 국가에 세금을 내는 애들이지. 그렇지? 그리고 대신 뭐야? 법적인 진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관직 진출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민. 전기에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적을 거야. 그치? 근데 후기에 가면 이것도 달라지는 거지. 후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조선 후기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조선 후기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상인과 수공업자가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생각해버릇 해야 돼. 객관적인 신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농민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상인은 상인이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수공업자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전기 농민, 후기 농민 하면 내용이 좀 다르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 농민은 어떻게 된다? 자영농이 많고 생활이 안정된다. 후기 농민은 그렇지 못하다.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소작농이 늘어나는 시대고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인도 마찬가지야. 조선전기 상인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조선전기의 상인은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공인도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왜? 조선 후기 때나 나와야지. 그걸 자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수공업자도 마찬가지야. 조선 전기에는 주로 상인도 관어상인, 주로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물어보겠지. 수공업도 마찬가지야. 관영 수공업자들이 대부분이겠지.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근데 조선 후기에는 뭐야?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민영 수공업자 중심으로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는 문제는 그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얘네들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천역의 종사, 힘들고 천한 고된 일의 종사에서 천대받는 계층이 있다. 그걸 신양 역천층이라고 한다. 신양 역천층이 있다. 이게 이제 양인의 최하 계층을 말한다. 신양 역천 계층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자, 개념이 뭐라고? 신분적으로는 양인인데 천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좀 차별받는 직업이야, 사실은. 신양, 역천. 7가지 줄 다 쳐놓으세요.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수군, 역졸. 거기 조례는 관청의 자벽이라고 그랬지? 나장은 형사 업무. 보통 죄의 수를 모다 수송하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나장인 거야. 그 다음에 일수는 지방고을의 자벽. 그러니까 중앙관청이나 지방고을의 자벽을 맡는 사람, 허들의 형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 그걸 나장. 그 다음에 조군은 세고군반, 수군은 그냥 말 그대로 수군, 봉수군은 봉화 지키는 사람, 역은 역에서 근무하는 쫄따구야. 만약에 영리 하면은 이거는 중인층으로 가야 돼. 관리니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민. 천민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다. 근데 대다수는 누구다? 천민의 대다수는 뭐다?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누가 있습니다? 백정. 그거 줄쳐놓는데 백정, 무당, 창기. 백정, 무당, 창기.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천민의 예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말할 때는 거기 있죠?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고 기타, 백정, 무당, 창기 등이 천민층을 형성했는데 이 노비와 기타 얘네들과 신분은 달라. 같은 천민이지만 얘네들은 만약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에 속한다. 얘네들도. 그런데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의미의 천민이다. 근데 이 노비는 법적으로도 신분이 천민인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노비를 주로 물어보겠지? 그래서 노비는 고려시대 정리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노비는 뭐다? 비자유민이고 예속되어 있다. 주인에게. 그래서 얘네들은, 재산으로 취급되는 계층이다. 매매, 상속, 징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노비 신분은 세습이 된다. 그래서 부모가 노비면 태어난 자식은 부모가 모두 노비야. 그러면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지.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인 경우, 한 사람은 양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라 하여도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인 경우, 한 사람은 양인인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 경우라도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가 섞여 있으면 뭐야?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노비는 노비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노비와 양인 간의 결혼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항상 공통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관청에 소속된 노비는 공노비인 거고, 공노비, 관노비. 그 다음에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노비인 거고, 그 다음에 공노비, 사노비도 이제 뭐야, 형태가 있죠?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는 노비. 직접 들어가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 그거를 이제 선상노비, 입영노비, 공노비는, 그 다음에 사노비는 솔고노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과 따로 떨어져서 관청과 따로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생활하는 노비가 있지. 그런 사람들은 뭐야? 납공노비, 외고노비라고 한다. 외고노비, 특히 정리 잘해두라고 했지. 외고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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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 외고노비는 뭐다? 주인과 따로 떨어져서 독자적인 생활을 하는 노비로서 얘네들은 매년 주인에게 뭘 바친다? 몸값으로. 신공을 바친다. 그 다음에 주인의 땅을 주로 경작한다. 경작한다. 이렇게. 고려시대 때 정리하고 똑같은 거야. 별로 안 써놨지. 똑같아. 주로 농사 짓는 토지란 말이야. 농사 짓는 노비란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거는 있죠. 조선시대. 주인의 땅을 받아서 경작할 때 일부는 사경전으로 받아서 그 사경전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토지는 노비가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노비가 차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다수의 토지는 작계지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거는 다 주인에게 바치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노비는 재산이 축적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외거 노비는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외거 노비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노비지만 경제적으로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양인 전호와 비슷한 경제적 생활하는 노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신분 상승하기도 했을까? 그렇지. 신분을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특히 외거 노비를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비 말고 대다수는 노비, 천민, 기타 뭐가 있다? 백정, 무당, 창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백정은 신경을 써놔야지. 자, 조선시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백정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도살업. 근데 이게 고려시대도 있잖아. 그거 조심하셔야죠. 고려시대에도 백정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고려시대의 백정은 누굴 말하는 거야? 농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것도 고려시대에 똑같이 신분계층으로 물어볼 수 있죠. 다만 용어만 달리하면 되겠지. 이걸 귀족이라고 바꾸고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고려시대라고 만약에 했다. 그럼 고려시대의 백정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상민층에. 어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도살업.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고려시대는 뭐라고 불렸어요? 화척, 양수척이라고 불렸지?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시대는 뭐로 불렸다는 거야? 화척, 양수척으로 불렸다. 거꾸로 말하면 고려시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뭘로 불렸다? 화척, 양수척. 얘네들이 조선시대로 가면 뭘로 불리는 거야? 백정으로 불린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분제도야. 그래서 요 조선 정기 사회에서는요, 요 신분제도에 대해서 하나가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파악하고, 요거를 주로 물어본다, 주로. 그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신분제도. 이거 나누는 이유는 법적인 신분제도하고 현실적인 신분제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자,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요 신분제도만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절 사회정책과 법률 있죠? 거기는 이제 줄만 잘 쳐놓으시면 돼. 사회정책과 사회시책 있죠? 넘겨. 양가로 2번 사회시책 있죠? 그거 줄 쳐놓으시고,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각종 사회시책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것의 목적은 뭘까? 여기 나열되는 공통적인 목적이 뭘까? 주로 이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농민보호책이라는 거예요. 농민보호책. 그래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 증가시키고자 했다. 이런 의미가 좀 있다. 자, 그리고 면제법 하나 줄쳐 놓으세요. 면제법. 이건 뭐 고려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야. 면제법은 뭐다? 재해를 입었을 때는 조세를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환곡과 사창제. 그건 반드시 구분을 해. 자, 조선시대에 환곡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창제가 있다. 요 두 개의 공통적인 성격은 춘대춘합에 의한 빈민구제제도야. 춘대춘합에 의한 빈민구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도층이 달라. 환곡은 누가 주도한다?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주도하는 춘대춘합하면 환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의창 이런 관청이 있죠? 의창, 물가 조절하는 상평창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조선시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국가가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해서 무슨 제도를 운영했다? 환곡제도를 운영했다. 이렇게.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는 거야. 반면에 민간이 주도하는 게 있어. 그건 사창제다. 사창제는 누구? 민간 주도.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가려. 국가 주도, 민간 주도.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민국가 동서대비원. 이건 뭐 줄만. 해민국가. 이것도 고려시대 다 봤었죠? 해민국가 동서대비원이라는 관청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뭘 한다?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제 판매 담당. 줄. 재생원. 자, 재생원은 뭐다? 재생원. 지방민의 구혹. 줄. 및 진료까지. 지방민. 그 다음에 동서활인선은 뭐다? 활인선은 뭐다? 유랑자. 유랑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쭉 개념 정도만 정리해놓고, 요거의 공통적인 목적은 뭘까? 농민의 생활을 안정, 보호시키는 농민보호책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의도가 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 법률도 줄을 잘 쳐놓으시면 돼. 법률. 법률. 자, 조선시대의 법률은, 자, 뭐다? 일단, 그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문화의 노력이 있다. 일단. 성문화의 노력이 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하고 좀 달라진 점이야. 될 수 있으면 성문화 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성문화 노력으로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라의 기본법.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겠죠, 뭐. 나라의 기본법을 성문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치를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함으로써 조금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한 거지. 그래서 기본법을 성문화시켰다. 그게 뭐다? 경국대전. 그래서 경국대전 하나 넣으시고. 경국대전의 편찬은 어느 시대다? 조선시대, 일단.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하시고. 어쨌든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거. 이건 뭐 왕업조 할 때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형법과 민법으로 나눠서 한다.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고려시대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법. 형법은 범죄와 관련되는 거야. 형법. 형법은 주로 무엇이 적용되었다? 첫 번째, 하나. 대명률과, 경국대전이 국초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주로 대명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 경국대전도 함께. 대전의 형전에 의거하였습니다. 요거는 성문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의 형법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거했습니다. 두 개 같이 적용하는 거야.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명률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내용. 형벌. 범죄 가운데 좀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가 뭐가 있어? 중죄. 반역죄는 삼국시대부터 중죄죠. 그런데 고려시대부터 중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반상죄와 더불어서 같이 중죄로. 그게 이제 조선시대 강상죄라는 거야. 강상죄. 고려시대는 불효죄라고 했지. 불효죄. 자, 그래서 강상죄에 더 신경을 써야지. 왜? 반역죄는 삼국시대부터 중죄였다. 그런데 이제 유교 윤리를 어긴 죄다. 삼강오륜을 어긴 죄다. 그게 이제 반역죄와 더불어 중죄로 같이 취급된 게 고려시대부터란 말이야. 불효죄. 요걸 좀 확대시켜서 강상죄. 자, 강상죄. 요게 바로 중죄로 취급되었다. 무엇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오면 유교 이념이 더욱더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중죄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이 되었다? 연좌제가 연좌제. 이거는 중죄. 이거는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처벌하는 거. 거기까지.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본형으로 몇 가지가 있었다? 5가지. 태형, 장형, 여기까지는 매지라는 거, 대장, 도, 이거는 징역형, 유는 유배, 사는 사형, 대장도유사.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민법. 민법은 일상생활 관련되는 거, 일상생활 관련되는 거. 조선시대에도 주로 민법은 뭐? 관습법이 주로 적용되었다는 거야. 관습법. 그래서 대명률과 경국대준이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면 형법으로 가는 거고, 주로 관습법에 의거했다. 그러면 민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분쟁. 민사분쟁과 관련해서는 전기에는 무슨 관련 소송이 많았다? 노비 관련 소송이 많았다. 노비 소송이 많았다. 이렇게. 노비소. 근데 후기로 가면서는 무슨 소송이 많아진다? 산송 문제가 많아진다. 산송은 묘자리 쟁탈전이야. 명당 쟁탈전. 산송. 17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심해지는 거야, 이게. 남의 묘자리에 자기 조상의 묘를 써서 서로 자기 묘다라고 하면서 분쟁하는 거. 그걸 산송 문제라고 한다. 명당 쟁탈전, 묘자리 시비, 조선 후기. 그래서 노비소송에서 뭘로? 산송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의 행사. 그건 좀 별표 쳐놓고 외우시기도 해야 돼. 자, 사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자, 조선시대에는 일단 사법권이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권과 결합돼 있었어. 그래서 이걸 사법과 행정의 미분화라고 하는 거지. 결합. 그래서 사법권은 어떻게 독립되었다 이러면 안 되고 사법권이 행정권과 미분화되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행정관청, 행정기관에서 무엇도 행사한 거야. 사법권도 행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분리 이러면 안 돼. 그리고서 이제 주요 그러면 사법기구가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주요 사법기구. 저는 삼법사. 일단 삼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주요한 사법기구를 요 3개를 합쳐서 이렇게도 불러. 삼법사. 사법기구. 어디를 말한다? 형조, 사헌부. 책에 있으니까 여기 칠판에 안 보이시면 책으로 하시면 돼. 형조, 사헌부, 한성부. 요 3개가 바로 주요한 사법기구로서 3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삼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는 구분해야 돼? 3사하고는 구분해야죠. 3사는 언론기관이야. 언론학술기관. 삼법사는 사법기관. 3사에도 속하고 삼법사에도 속하는 관청. 사헌부죠. 그렇죠? 그래서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헌부는 삼법사에도 속하고 뭐에도 속한다? 3사에도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왕직속. 왕직속의 사법기구가 뭐가 있어? 왕직속의 사법기구. 왕권 강화에 직결되는 기구. 의금부가 있지. 의금부. 그런데 이제 의금부는 삼법사는 아니라고. 삼법사에 속하진 않는다고.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포도청은 일반 치안 줄쳐놓으시고. 지금의 경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일반 치안.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장례원 반드시. 장례원. 그것도 좀 신경 써놓으세요. 장례원. 장례원은 뭐다? 어디 소속 관청이냐면 형조 소속 관청인데 그 형조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노비사무예요. 노비사무. 자, 그래서 노비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바로 장례원이거든. 그래서 조선시대 노비사무를 전담했다. 그러면 장례원이야. 따라서 노비와 관련된 소송, 노비 관련 소송은 어디서 했겠어? 장례원에서 했겠지. 그래서 노비 소송 관련 소송을 전담했다. 장례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누가? 지금 이건 중앙관청이죠. 지방에서의 사법권은 누가 했다? 사법권은 지방관이 했다. 그래서 관찰사 이하 수령들은 무슨 권도 갖고 있었다? 사법권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이해할 건 없다. 그냥 문장을 잘 읽어 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또 정리해 놓으면 된다. 414페이지 신문고. 신문고는 뭐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신문고라는 제도 자체만 좀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신문고는 어느 때 설치됩니다? 태종 때 설치된 거야. 태종 때. 이게 무슨 제도일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직접 왕에게 고하게 하는 제도지.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는, 고발하게 하는 고발제도야. 누구? 백성들의. 그래서 좋은 취지지. 뭐냐면 백성들의, 왕이 누구의 의견도 반영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태종 때 설치됐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발 내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어. 고발 내용에 엄격한 제한. 그러니까 고발하라고 해놓고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 제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이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마저도 16세기 연산군 때는 폐지시켜버리거든. 폐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다시 부활한다? 이거. 영조 때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선시대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뭐가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 의의를 알아두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가겠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 자, 경국대전의 편찬은 아까 요게 이제 나라의 기본법. 요게 고려시대하고 달라진 점이야. 고려시대에 비해서 성문화의 노력이 더 강화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어느 때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지. 세조 때부터.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 완성 반포됩니다? 성종 때 완성 반포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국대전을 설명하고 있는 글 같아. 그런데 편찬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세조.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 같아. 근데 완성 반포되었다. 그럼 어느 왕 물어보는 거야? 성종.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전으로. 이걸 육전체제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결국 경국대전이란 6조 있죠. 6조. 이호, 예병, 형공. 6조죠. 6조의 업무를 성문화시켜 놓은 법률이야. 그래서 육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부터 공전까지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해서 성종 때 완성된 건데 그 전에부터 이제 이 법전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야. 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박스 415페이지에 거기에 태조 때 그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은 그건 반드시 알아놔. 법전이 아니라 정도전이 중요해서. 그래서 조선 초의 인물 삼봉 정도전은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리고 항상 기억해.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저거란 말이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 누구다? 삼봉 정도전이다. 그러한 정치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 뭐다? 이 책이라는 거야.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그래서 이거는 법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도전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조준이 경제육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야? 육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육전 체제가 경국대전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육전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게 태종 때 속육전이야. 그 속육전의 참고가 됐던 게 바로 조준의 경제육전이거든. 속육전.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정전육권, 육전 등록.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경국대전으로 간 거지.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지. 성종 때라고 했다는 것은 뭐라고 알아둬야 돼? 아, 완성 반포된 시점이다. 편찬되기 시작한 건 어느 때다? 세조 때다. 그리고 이 경국대전의 뒤에 변천 과정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경국대전 다음에 뭘로? 속대전으로. 속대전 하면 왜 그러냐면 왕이 중요해서 그래. 어느 왕? 영조 때. 그래서 영조하고 정조,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의 정책을 잘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 물어볼 때 이 법전을 싹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 거기에 딱 밖에 있다가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속대전, 속자 들어갔다 그러면 영조야. 영조 다음에 누구야? 정조죠? 대전통편. 통편은 뭐야? 정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가장 최후의 법전은 뭐다? 회통. 대전, 회통.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대전은 같이 들어갔으니까 대전을 읽어버릇 하지 말고 여기서 속, 통, 회 이렇게 속통회 이렇게 계속 읽어버릇 하세요. 속통회 그게 순서란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읽어야 속통회, 속, 대전, 통, 편, 회,
속통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을 읽지 말고 속통에. 그리고 조선후기의 왕 누구누구 물어본다고? 영조, 정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고종 때. 그래서 그거 가끔가다 바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경국대전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의 이제 사회에 가서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신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제 정리 자료 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 시체, 요거는 그냥 의미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지. 법률도 줄 잘 쳐놓고, 정리만 요렇게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 416페이지 제3절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